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정용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용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개 주제에 대해서 이미 발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제하고 토론할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법인 온다의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그 위헌성에 관한 고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최한용 선생님,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로스쿨 장재욱 교수님, 그 다음에 청주대 최철호 학장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저희들이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경례. 지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 주민자치라는 대주제로 오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상징되고 있는 터에 오늘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발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은 정과 동이고요. 그러면은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세션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위헌성 고찰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게 제가 이제 학자는 아니고 실무 변호사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요약 진술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학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고명하신 학자님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세션이니까 조금 약간 피곤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냥 편하게 순서대로 줄줄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헌법소원을 이제 작년 12월 말일 날 제기를 했었고요. 그 주제는 이슈는 그 사전 의무 교육 조항의 위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 조례 중에서 청구인 적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 나섰던 이제 최진원, 아까 이제 토론하셨던 최진원 교수님과 제가 나섰고요. 각각 거주하는 곳이 서울시 관악구 양천구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조례를 좀 시범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기회에 모든 어떤 그 조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게시된 것들 내용을 보면 아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 대동소이한 그것들이 이제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표준 조례는 뭐냐면은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 11,829호로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법령이 왜 나왔는지 연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방자치법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특이한 공법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소송을 하거나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거 그나마 헌법소원을 청구하니까 아마 저라도 받겠지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연역 같은 건 앞 시간에서 좀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민주권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뭐 노무현 정부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이제 아마 2013년에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고 또 최근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처음 뒀습니다. 그래서 조항 27조, 28조, 29조 이제 세 개의 조항인데 27조에 보면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단위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8조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임 위탁할 수 있고 자치회는 또 다음 각 호의 업무라 그래서 구역 내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업무, 자치단체가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위탁한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딱 보면은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위탁하거나 아니면 관계법령 조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건 뭐 위탁이나 그 규칙이 제정돼야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딱 알 수 있는 건 그냥 자치회 구역 내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항,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죠. 브로드하고 뭐 요것만 딱 보면은 느낌은 사실 뭐 이렇게 친목회 정도 아닌가라는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2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뒤에서 이제 2차 헌법 소송에서 이제 위원 관련된 게 있는데 앞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29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주민은 뭐고 위원은 뭐냐? 네. 나는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되는데 그게 이제 2차 헌법 소송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튼 위원이 나오는데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 장이 위촉을 합니다. 임명은 아니에요. 임명이라 그러면 거의 뭐 공무원이죠. 사실 공무원 같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위촉이니까 어떤 이제 뭐 그 일반 시민의 지위를 경험하면서 약간의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성격을 지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에 보면 재밌는 게 갑자기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해요. 그리고 권한 남용해서도 안 된다. 뭐 권한을 이거 봐서 뭘 줬길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냐라는 의문도 사실 실무가 입장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위원이 나오더니만 정치적 중립 의무 앞에 또 제가 밑줄은 안 걷지만 지역사회 봉사자 굉장히 크게 이게 뻥뻥 나와요. 이게 사실 뭔지 모르는데도 그 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 결국에는 근거만 딱 놔두고 몇 가지 근거 대원칙만 놔두고 실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나 별도로 제정될 법률에 이제 통째로 사실은 그 위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뭐 별도 법률도 제정되겠지만 그렇게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기 전에 좀 인터림한 기간 동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을 놔뒀습니다. 아까 3항에서 말한 별도 법률은 이제 2차 헌법 소송 쪽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뭐 지방자치법 또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서 한 7건 정도의 제정안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 특별법에 근거가 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꾸준히 설치가 돼가지고 21년도 8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전국에 한 800개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읍면 동단위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 12월 기준 청구서 제기할 때 청구서 제기할 당시에 최신 자료가 이제 22년 8월 기준이었는데 그 사이에 21년도 12월 기준으로 이제 최신 자료가 행안부 홈페이지에 또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1000개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이제 시범조례, 표준조례라는 걸 이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에
가장 최근까지 6차례 인제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됐었는데요. 재밌는 게 인제 2018년도 표준 조례 개정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자격에 주민자치 교육 과정 사전 이수라는 게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보통 인제 선발을 하냐면은 이제 공개 모집 공고를 내요.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 그럼 이제 그 모집 기간 중에 이제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읍면동 소재 어떤 주민을 대표할 만한 주민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조직에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또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자로 받는데 이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추첨으로 뽑아요. 추첨.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예컨대 뭐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의로 인제 선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추첨이기 때문에 랜덤이긴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사람들이 공개 추첨 전에 무조건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보통 최소 6시간, 뭐 어떤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보다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 4시간짜리도 있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 사전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선정한다라는 식으로 인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측에 페이지에 보면 밑에 표가 있잖아요. 양천구 조례와 관악구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인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왼쪽 양천구 조례 8조 1항에 인제 중간에 굵은 글씨 보시면 예 주민자치 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에 인제 관악구 조례에도 보면 예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위원 선정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 라는 식으로 인제 요걸 이제 저희가 쪼끔 어떻게 네이밍을 했냐면 이제 사전 의무 교육이다. 사전 의무 교육이다라는 식으로 좀 이제 저희가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네이밍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이게 보면은 현재 주민자치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1년 6월자 연구 자료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제 사전 6시간 교육을 요구한 지자체 또 안 한 지자체 조례 이런 걸 좀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전 교육을 선정 요건으로 정했는데 반면 이게 그러니까 공개 추첨으로 인제 선정이 돼서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촉되고 나서 사후 교육으로 정한 곳도 있고 또는 인제 교육 의무를 아예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도 17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21년도 6월 달 연구니까 거의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인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인제 다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 보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흥미롭긴 한데 인제 너무 좀 이게 방대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행안부 표준조례에서는 사전 의무 교육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인제 지자체 중에 문제 의식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사전으로 하느냐. 사후로 돌린 곳들 시흥시, 홍천군, 평창군 이런 데가 있고 또 인제 아예 그거를 인제 빼버린 곳들도 이제 17 군데나 있었다라는 얘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사전 6시간 의무 교육을 정한 조례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인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서울의 인제 관악구, 양천구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들은 뭐 다 그래요. 서울 전구. 예. 전구 다 인제 의무 교육으로 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인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권 침해 측면을 좀 고찰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무 단임권이고 예 하나는 이제 평등권인데요. 우선 이제 공무 단임권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헌법상 뭐 25조의 공무 단임권이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 단임권은 입법,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또는 이제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예 말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공무 단임에 관해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고, 또 이제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뭐 이제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뭐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구체화한 그 공무단위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저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든다라고 이제 근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읍면동이라는 거 국가가 정한 행정구역이잖아요. 그 단위로 설치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또 위임이나 위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봉사자이면서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까지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떤 공모가 아닌 영역에서는 이거는 볼 수 없는 그런 의무들까지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에, 여기 이제 구니까 구청장인데 뭐 다른 군이면 이제 군수겠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설치가 되고, 또 위원 선정 관리위원회에는 이제 동장이 또 단연직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에서 위원에게 실비나 수당도 지급되고, 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권한이 모두 이제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청장은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고, 또 구청장이 여러 가지 인력 공간, 또 행정, 재정 지원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주민자치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하고 또 이제 보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감독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방 어떤 법률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구 산하의 공공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도 공무단위권의 내용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공무단위권은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규정상 널려 있습니다. 18세 이상이고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돼요. 물론 거기에 해당 구의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해당 구의 어떤 기관장들 있잖아요. 뭐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주소가 없어도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넓게 널려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8세 이상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을 이제 또 이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배제하는 사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보면은 뭐 현직 공무원이라거나 뭐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인 사람, 또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인 사람, 뭐 지방의원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열거해가지고 또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배제되는 사유들도 있는데, 내용들은 나름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사전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고, 배제되는 사유는 아주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고, 그 사유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갑자기 위원의 자격에 있지도 않은 어떤 진입장벽으로서 사전에 6시간 동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라라는 게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시간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게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선정에 배제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뭐 현직 공무원이라거나 다른 지역의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거에 버금갈 수 있는 사유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회 또는 구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이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나 또는 이거 받으면은 그럼 주민자치 어떤 위원으로서의 소양이 강화되나? 6시간 앉아 가지고? 그것도 사실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효과 모두가 불분명한 교육을 6시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사실 사전에 인제 배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배제에 대한 합리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예컨대 여기 계시면 이제 우리 정당학회나 자치학회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예컨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서 양산에서 내가 양산시의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기본 소양 강화를 위해서 6시간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뭐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럼 뭐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몇 년 재직했으니까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과연 이런 거에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잉금지 원칙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헌법 소송에서 어떠한 법률이나 뭐 조례나 이런 행정 처분 등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 위반되는지 아닌지 심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단, 방법 뭐 그런 내용의 이런 측면에서 좀 적절해야 되고 덜 침해적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 과연 이게 지금 어떠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 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그 복리라는 헌법에 규정된 어떤 그런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긴 좀 어렵습니다. 사전 6시간 교육 받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방법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의 핵심은 덜 침해적인 게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덜 침해적인 게, 그러니까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제한을 하라는 건데, 과연 이게 사전에 반드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앞서 봤듯이 사전 교육으로 아니고 위촉 후에 사후 교육으로 한 것도 숫자는 적지만 3군데가 보여요. 그리고 아예 교육이 없는 곳도 17곳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자체들의 어떤 문제의식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위촉 후에 6시간 동안 위촉되고 나서 뭐 우리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제 입학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듯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필이면 이걸 사전에 해 놓고서는 이걸 이수를 못하면 아예 선정 풀에서 배제를 해 버리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평등권 측면에서 뭐냐면은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지역은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받아도 되고 어느 지역은 사후에 받아도 되는 그런 어떤 불평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등권 위반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전 교육 그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양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서울시 쪽에다가 의견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관련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그 관련되는 어떤 상대 어떤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받는데, 서울시 무응답이고 관악구 무응답은 양천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6시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처음에는 집합 교육을 했다가 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19년도부터인가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을 수 있다. 6시간 동안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라. 그리고 뭐 이게 듣고 나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걸 하느냐 했더만 잘 모르고 인제 왔다가 나중에 내용 보고 '아이고 이거 뭐 나는 뭐 시간상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쉽게 말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자치회 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이제 내가 이거를 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이것도 맡으면 2 년이거든요. 이제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는 인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물론 인제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제한받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뭐 규정상 온라인으로 하면 뭐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기본권 침해고 뭐 주중에 하면 기본권 침해고 주말에 하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라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걸 반드시 사전에 해서 인제 선정 자격, 피선정 자격에서 이걸 박탈 사유로 만들었다는 이 그 자체가 이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1차 헌법 소송의 내용이었고요. 인제 그다음에 지난달 말에 말일날 다시 인제 2차 헌법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주민자치 조례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래 특별법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해당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같은 조항에서 위원이라는 게 나와요.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고 그 위원은 갑자기 무슨 정치적 중립 의무에다가 권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중대한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의무까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이 대체 뭐냐라는 거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현행 이제 조례에서 보면은 원래 법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그런데 갑자기 조례에서 위원이 나오면서 이 현재 그 주민자치 조례, 그 양천구와 관악구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민자치 조례들이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주민이 없어요. 주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은 위원 선정 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있고 그러면 그 뭐 추천받은 사람이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 사전 6시간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추천된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그 명수까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조례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보통 표준조례에서는 처음일 때는 한 10명에서 20명, 그 다음에 막 20명, 30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란으로 돼 있긴 해요. 알아서 왜냐면 읍면동에 뭐 인구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열려 있긴 한데 지금 저기 양천구 관악구 조례에서는 이게 한 50명에서 요 안팎으로다가 지금 관악구 조례는 50명 이내, 양천구 조례는 30명에서 50명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실제 시행단위 조례단에 와가지고는 주민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냥 소수의 위원들이 이걸 다 운영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위원이라는 게 뭘까? 근데 아마 이제 대의원 정도 개념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생, 여기도 대학교지만 학생회라는 게 있지만 또 대의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회의 집행기구로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하지만 전체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대의원회라고 따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이 대의원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원래 대의원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회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뽑아야 그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위원은 주민들이 선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총회라는 걸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모인 다음에 뭐 우리가 지방자치위원을 선출하듯이 내가 위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짧게라도 정견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서 투표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고 때리고 지역의 기관장들이 추천하고 응모한 사람 중에서 사전 6시간 교육 받아와 그다음 공개 추첨하는 거야. 무슨 뭐 공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뽑아서 구청장이 위촉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위촉자도 구청장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대의원도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정말 희한한 이제 거고 뭐 예컨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그 선거를 전두환 정권 때 그 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뭐죠 그게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선거인단이라는 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을 어쨌든 그 직접 선거에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이게 그 발상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이한 어떤 위원이라는 게 나오더니만 조례단에서 정말 희한하게 지금 선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은 완전히 지금 배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고 주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에는 주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명수를 제한하는 데가 양천구 조례는 그 인원도 그나마 1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관악구 조례 인원 제한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의 몇 개의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참여가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위원회라는 건 설치가 또 의무도 아닙니다.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럼 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의결권이나 이런 건 없어요. 위원회가 어떤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갖는 의결권이나 건 따로 없고 그냥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어떤 자문조직? 뭐 요 정도로 이제 보이고 이게 하나의 어떤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요식적인 형식적인 기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주민총회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총회이기 때문에 이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 의견 개진하고 의결권 행사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실제 어떤 그 실무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 소수의 위원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바로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총회 자체는 근데 이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 주민 자치 활동과 관련해 어떤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고 뭐 의결하는 회의체 정도에 불과하지 그 안에 어떤 총회로서의 그런 조직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위원이 있으면 총회 산하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면 총회 산하에 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뭐 그 위원도 그럼 총회에서 어떤 총회를 정기 총회를 통해 위촉하고 뭐 총회가 어떤 규약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권한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총회를 통해서 그냥 주민자치회가 예, 설치한 계획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작년 결산 이런 걸 그냥 승인해 주는 이 정도의 권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총회의 존재를 이유로 주민들이 어떤 제한 없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이 침해되는 기본권을 두 가지로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사의 자유와 자치권으로 봤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게 이제 주민자치 조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각각을 이제 일종의 고립시켜 놓고 저희가 이제 뭐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침해되는 기본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합쳐놓고만 사실 모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사전 6시간 교육이라는 게 공무단위권 측면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다시 이제 결사의 자유라고 하면 좀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인데 무슨 결사의 자유입니까? 그거는.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결사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또 이제 3차, 4차 위헌 소송을 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공격을 해서 한번 쫙 모아놓고 이 중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위헌으로 결정나기 바라는 측면에서 좀 했다는 걸 좀 양해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주민자치회 참여에 있어서 실제 주민은 구성을 해서 사실상 배제가 됐다. 소수의 위원으로 다 대체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결사, 주민자치회라는 거에 내 주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이건 뭐 과잉금지 원칙을 논할 필요 없이 이제 침해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빌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결사의 자유가 원래 보장하려는 건 이제 국가로부터의 어떤 독립된 결사잖아요. 예, 국가 영역을 떠나 있는. 근데 이건 사실은 공적인 영역의 퍼블릭 섹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챌린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자치회라는 건 이 지방법권 특별법의 이 취지가 그래요.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의 고양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으로서의 어떤 그 뒤에서 얘기하기로 자치권. 앞에 오전 세션에서도 주민의 그 주민 주권 측면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갖는 어떤 주권, 자치권에 대한 그걸 보장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거 사실 정당에 준하는 이 지위가 있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이 그냥 아무나 결성하면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정당법상 등록을 하고 국고보조도 받고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사유자의 측면에 당연히 정당도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만약에 지금 이제 등록제는 하고 있는데 만약 그거를 허가제로 한다. 그럼 그건 당연히 이제 결사유자의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자치회도 이제 정당에 준하는 이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단에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주민의 가입이나 이런 권리가 이제 침해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권 침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 저도 이제 1세션에서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자치권에 대한 논의를 좀 찾아봤는데 실제 헌법재판소 그동안에 제기됐던 뭐 지방자치 관련된 것도 진짜 권한쟁의가 많아요. 자치단체장과 뭐 중앙 정부 간에 또는 뭐 그 의회와 그 단체장 간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체 자치 측면에서 이제 분쟁이거든요. 단체 지역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돼 있지. 그 주민 있잖아요. 주민 차원에서의 그 사례는 제가 이제 거의 전수를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최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자치권이라는 걸 헌법상의 기본권 측면에서 논의한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사실 안 보이고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것이 이제 안철현이라는 분의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게 다행히 아까 1세션에 제가 오다가 급하게 봤거든요. 거기 하나 이제 레퍼로 거론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미 2000년대 이후에 그 헌법 또 이제 지방 행정법 그리고 이제 정치학계 쪽면에서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서 이제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결국은 주권인 거죠. 자치권이라는 게 내가 주민으로서의 내가 스스로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결국 주권의 일부로서 나오는 것이고 헌법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서의 어떤 자유권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자치권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자치권이 과연 있느냐 헌법상 이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하나의 그 숙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던졌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세션에서 이제 그 논의하셨던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2차로 이제 준비 서면으로 이걸 이제 제출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청구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차 청구, 2차 청구 들어오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게 뭐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뭐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자체가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자기의 쉽게 말해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내가 사실 위헌이 되고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앞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와 따로 이제 별도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이 지금 7건 정도가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그 전에 앞에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까지 하면 한 10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에 보면은 그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이 두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김영배 의원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주민자치 조례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원이 되는 자격에서
주민을 소수의 위원으로 대체해 버렸던 그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이 두 법안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른 법안은 그래도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원이라는 이제 규정을 정하거든요. 이제 주민자치를 일단 뭐 법인으로 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기본적으로 회원, 주민이면 누구나 이제 회원이라는 틀에 이제 담아 놓고 그다음 그런 한에서 이제 위원을 선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의원 개념으로. 그럴 때는 당연히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이제 뽑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영배 의원 아니라 김철민 의원은 그런 고민이 없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옮겼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법안들의 문제나 위험성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서 앞으로 제정될 법률들이 이 위헌 소지를 안지 않고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가이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이제 그 청구서 이제 말미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현재 또 주민자치중앙회 이제 전상직 회장님하고 또 우리 최진원 자치학회 상급 부회장님하고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위원이 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전 6시간 교육을 통해서 뭐 뽑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 뽑힌 위원이 뭘 하는 건지도 이렇게 법에는 두루뭉실하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내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정당 가입까지 배제한 건 아니지만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못 해놓은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이제 해당 읍면동 단위로만 이제 못 박아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반드시 읍면동이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서울 시내 같은 동끼리만 놓고 보면은 평등해요. 평등권 침해는 아닐 수 있는데 서울 시내 하나의 동이 뭐 인구가 한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그 군이나 이런 단위로 가면은 읍 단위의 뭐 인구가 사실 뭐 1,000명 안 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뭐 바운더리가 넓은 동에서는 자치회를 뭐 2개, 복수의 자치회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동보다 좀 더 적은 단위를 상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획일적으로 읍면동이 돼 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는 것 자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하나의 행정구역일 뿐인 거지 읍면동끼리는 서로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그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이 위헌성을 다투는 그런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두 구의 그 자치조례 중에서 사전 의무교육 조항, 그것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중에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의 의원으로 배치한 조항, 이것은 결사의 자유권, 자치권 이런 것을 침해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어떤 선도적 활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 입법 이런 것은 좀 걷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감사하고요. 바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우선 최한용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한웅입니다. 이 주민자치와 관련한 오늘 그 중요한 학술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그 발제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듯이 이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있고요. 이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의 구성을 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칙을 두지 않은 뭐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한 사항은 나중에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중요한 의무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적인 단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조상 주민으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이죠. 읍면동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의무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서 부여된 공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또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공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자격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발제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주민자치 학교의 실체적 근거가 없어서 주민자치 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인 것인가?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라고 표현했으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 학교의 운영 주체 또 교육의 내용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학교를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사전에 두고 있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 또 각종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근거했을 때도 공무를 담당하는 통로를 봉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 정도 주민자치 또는 자치의 소양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도 그것은 이후에 어차피 이제 공개 추첨을 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위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후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반드시 사전에 이수해야 된다라고 정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제기하신 그 결사의 자유와 자치권의 문제인데요. 일단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주민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그 규정을 찾아보면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 게 민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때 민법에 이제 사단법인의 형식을 띄워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특히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원총회 없는 모임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닐까. 주민자치회를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최소한 위원총회는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또한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마치 대의제 기구처럼 형성돼 있는데, 그랬을 때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그 대표의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 완전히 임의 규정, 재량에 맡겨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법리상 재량 일탈의 여지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담당해야 될 그 주민을 대표한다는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한, 또 그 헌재의 결정례를 이끌어 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 의무는 뭐 이와 관련해서는 헌재가 여러 차례 그 결정례를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질문 없이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이 팩트를 찍어서 주셨습니다. 그 민법적 측면에서 법인의 지배구조 관련 그런 쪽 접근 또 상당한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장재욱 원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장재욱 교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치학회 주관의 이런 자리에서 이 토론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표회를 보면서 이 자치학회 우리 전상직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경화 교수님 그동안에 우리 근본적인 원래 전통적인 자치법규인 향약에 대한 연구부터 해서 우리 이제 주민자치 관련 법의 발의 상태에 있는 최근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촘촘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보다 나은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 여기에 뭐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발제 내용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차 헌법소원의 문제로 되어 있었던 사전 교육 강제하는 것이 이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공무단위권이라는 게 누구든지 공무 수행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이런 점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민자치 회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 발제자께서는 이제 우리가 구의원이나 공공당 재임원 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이 방법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취소성 이런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런 기준을 잊지 못한 것이 되어서 위헌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조금 그는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무원만 하더라도 최소 자격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요즘은 정당에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오늘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해서 PPAT, 이 지방의회 후보 예비 후보들에게 전부 이제 예비 후보로 임하는 자에게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공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도 뭐 정치 아카데미 이것을 평소에 교육을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천 자격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사전 6시간 교육 이수하도록 하는 그것이 공무 당인권을 이 점에서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 이 교육위원들에게 일정한 자격, 교육 경력, 교육 행정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공무 당인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결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6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이 교육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뭐 생업을 못할 정도로 그런 진입 장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pH 해소성, 방법의 적절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무 당인권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이 지방분권법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민주화는 이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 민주화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일상의 민주화가 잘 되고 있지 못한 건 틀림이 없고 자치 역량 그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원회 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위원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 교육의 하나로서 이런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교육 실시 기관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자체장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결국 이게 또 이제 주민자치의 본질과 사실 맞닿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런 이제 것보다는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같은 이제 전체 주민자치를 통할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서 그래서 이 중립적 기구로 항상 두고 그런 주민자치중앙회 같은 데서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을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거에 교육과정 평가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실시를 잘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상 얘기해오기를 자발성, 자립성, 자율성 이런 것에 기초한 자치조직을 설계하자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 주민자치 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이 사전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행정의 수반으로서는 했지만 주민자치로서는 빵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정말 기초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점에서는 이 사전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주관기관에서 잘 다듬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만일 이렇게 자발성, 자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주민자치기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그게 우리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결사의 자유에서 출발하는 제가 이제 뭐 토론에 적었습니다만은 우리 헌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양성이 가능한 단체를 결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이제 결사의 자유의 한 모습이고 결국 그것은 그 단체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적 자치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그런 사적 자치 틀 안에서 정관을 통해서 그 조직의 설립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단체의 자체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정관자치이고 주민자치의 본 모습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유연성 여부도 따져보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가 과연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수탁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죠. 그걸 맡아서 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주민자치는 민주적 주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려면 이제 행정 권력이나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맞다. 그래서 아까 정치적 중립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스포츠 조직에서 많은 것을 차용해 볼 수도 있다. 스포츠라는 게 원래 스포츠 자치 똑같아요. 여긴 주민자치는 시티즌 오토노미라고 하지만 스포츠 자치는 스포팅 오토노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치가 사실은 본질이에요. 같은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민주적 가치, 이 자치, 주민 자치의 가치에 사실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자치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이 자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IOC 헌장에도 그 이제 오토노미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법적, 뭐 경제적 자율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 자치 영역에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면 혼탁해지죠. 사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LA 올림픽과 모스크바 올림픽, 반쪽 올림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은 그 반쪽 올림픽이 아니라 전 세계 올림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자율성,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에는 또 제한이 사실 따르죠. 우리는 이제 허가주의로 돼 있어서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허가주의로 돼 있어서 주무관청이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자유재량 주무관청이 자유재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자유설립주의나 적어도 인가주의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수의 주민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치적으로 한다고 할 때 또는 주민 전체가 당연 가입하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인가.
근데 변호사 조직 같으면은 가입이 관계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런 구성을 좀 열심히 또 해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법소원으로서 이제 주민자치 구성원에 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의 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위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죠. 소수만의 리그로 만들어 가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민의 자격 관련해서 이제 발제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주민의 자격과 위원의 자격에 주민이 없는 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주민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학교나 무슨 기관 단체 이런 데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건데 저는 사실 그건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그러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죠. 주민등록지와 주소지 이걸 같은 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주소는 이게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 부산 출신 학생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부산도 주소가 되고 서울도 주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수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주의 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면 주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 반해서 주민등록증은 이제 행정법상, 행정편의상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지방분권법에는 이제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때 이 주민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고 따라서 이때 주민은 주소의 개념에 따라서 민법상 주소의 개념에 따라서 생활에 근거되는 곳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주소로 두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조례에서 이제 이 사업장이나 기관, 학교 이런 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위원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민의 범위 안에서 위원이 정해지면 사실 법 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그 소수의 위원에 한정해서만 이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수의 위원을 동장의 자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면 또 소수가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주민자치의 본질이 자율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율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요. 주민총회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민총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결국은 성원의 문제입니다. 멤버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게 다양한 유형의 주민자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원래는 주민자치 본질이 또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지방 분권법에 이제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해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재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정 사업을 하느냐 이게 그 지역의 어떤 작은 마을 같으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제주도의 어떤 마을 같으면 가시리 마을 같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 사업으로 그 공통부를 읽어가지고 공동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을 한다. 그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희망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위원의 숫자를 얼마로 일정하게 제한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의 소지가 물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색해 갈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본질은 결국은 정관자치에 충실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최고의사 같은 경우 물론 주민총회로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론 부분에 제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사단법인의 본질을 가지면서 이른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하는 법률과 같은 특별 법률에 의해서 마치 대한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듯이 그 대한체육회의 그 피라미드 구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 법인화된 주민자치회가 근데 주민자치 중앙회 같은 것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려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첨언으로 어토노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 주민자치는 시티즌 어토노미라고 합니다만은 그 어토노미는 오토와 노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인데 오토는 물론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노모스는 규범 형성이다. 그래서 스스로 규범 형성을 해가는 것을 어토노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관자치, 자치법규의 정관자치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이 그 본질에 맞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진행자가 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 정재욱 원장님께서 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 내지 약간 이견을 개진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뭐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체의 확장을 주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최 학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죠. 고맙겠습니다. 예, 이 훌륭한 학술 대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자치학회 또 주민자치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마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내용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뭐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정 대응 과제 이걸 살펴보는 것은 시적절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노호 변호사님께서 주민자치의 시범조례 위헌성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이게 시범조례인데 어떻게 이게 헌법소원이 가능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범조례만 가지고는 청구인들이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될까? 이렇게 좀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요. 오늘 발표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관악구 양천구에 사시는 두 분, 우리 변호사님과 또 다른 한 분이 해당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지역 그 구의 주민자치의 조례를 가지고 아마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되었고요.
제가 오늘 토론을 좀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발제문의 내용과 그 위헌성 논리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는 전제에서 제가 토론에 좀 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토론은 뭐 이렇게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성 시비 여부에 관해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가 그 위헌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관한 좀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결사의 자유에 관한 뭐 논쟁 또는 지방자치 제도 보장에 관한 논쟁 헌법학적인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논쟁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 핵심이 사전 의무 교육 규정을 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전 의무 교육을 둔 이 뭐 정치적 함의라고 할까요? 뭐 사회적 함의라고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 단체자치, 뭐 주민자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뭐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쭉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주민자치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뭐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단체자치는 뭐 간접민주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는 뭐 직접민주제를 뭐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개념, 지방자치 내용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개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 114페이지에 그 부분을 좀 인용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계속 이 주민자치회를 뭐 결사체, 또 개방적 결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성, 또 자립성, 뭐 개방성, 내부성 이런 것 등이 뭐 독립성 이런 것 등이 아마 주민자치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뭐 개방적인 결사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뒤에 논의가 쭉 연결됩니다만은 결국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의 회원 내지는 주민자치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준조례 내지는 그걸 답습한 두 개 구의 조례는 위원 중심으로 지금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있다. 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방적 결사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치권의 용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발제에서도 나오고 발제문에서도 나오고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과연 주민의 자치권이라는 것이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주민의 권리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주민의 권리는 뭐 이해가 되는데 주민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의문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발제자님께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자치권, 지방자치 제도에서 자치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어떻게 뭐 독립을 해서 또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뭐 처리하는 이런 권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주민의 권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민투표권, 뭐 주민소환권이라고 하듯이 이런 권리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사용된다면 어떠한 것일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주민주권론이거든요. 뭐 저도 한 10년 전, 한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짤막한 글을 뭐 적은 적이 있는데요. 과연 주민주권론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권하면 헌법에서 국민주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주권론을 분할한 것이 주민주권인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주권, 전체 국가주권의 지역에서 통용되는 주권이 주민주권인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주민주권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발제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구의 조례가 이제 위헌성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는 것,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공직취임이라 보는 거죠. 공직취임이라 보는데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는 소수 위원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헌성 있다. 이렇게
발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를 가입하는 것, 주민자치위원회 되는 것을 공직침이라고 한다면 그 주민자치회를 행정체계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이는 순수한 자발적, 자율적인 조직, 결사체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공공단체, 우리 발제문에서는 뭐 공공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로 보고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것을, 구성원이 되는 것을 공직에 취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자율적인 자발적인 결사체 조직은 아니고 결국은 행정체계 내에서 파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주민자치회를 예상하고 상정한 그런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공단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공단체로 들어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법상 다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단체로 표현하고 있죠. 뭐 보통 공공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단체를 크게 세 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 하면 공공단체로 본다면, 그래서 뭐 공공조합이 좀 유사한 것이 아닐까, 뭐 공공조합이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공공조합이 유사하다면 뭐 공공단체로 보고 거기에 구성원이 되고 간부가 되고 위원이 되는 것을 뭐 공직에 취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볼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공직취임이라고 하는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공무단임권을 제한한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회를 원래 생각했던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인공은 주민이 돼야 되는데, 결국 주민이라는 걸 빠져버리고 주민자치회가 그걸 대체해서 또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까 말까, 그 헌법상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주민은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뭐 공공단체로 보고 주민자치회에 그 사전 업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사전에 기회를 딱 막아버리면,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 발표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뭐 공무단임권 또는 공직취임의 기회를 뭐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도 뭐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논정에서는 뭐 여타 구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뭐 여타 공공단체 임원 위촉이 있어서 뭐 자격 요건을 크게 요구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주민자치회에 사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좀 평등권도 어긋나고 그렇게 뭐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토론자이신 장재욱 교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결사체, 사법상 결사체를 예를 드시면서 좀 반박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뭐 두 의견 다 경청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가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법리적으로 조금 제가 의문이 좀 표하고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 발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뭐 사후 교육도 있고 보수 교육도 있고 수습 교육도 있는데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 좀 문제점을 다룰 수도 있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도 중요하고 뭐 사후 교육이 뭐 허용이 안 된다 또는 다른 데는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사전 의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교육의 프로그램도 불분명하지만은 교육 프로그램도 불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은 이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가 좀 더 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재욱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때 우리 주민자치중앙회가 이런 사전 의무 교육 도입된다면 뭐 담당을 하면 좋지 않겠는데 이렇게 득담 아닌 득담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전 의무 교육을 뭐 주민자치중앙회라든지 이런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단체 또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난날 이제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 주민자치의 예를 본다면 어찌 보면 중간 지원 조직, 지원관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교육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그것을 저는 상정하고 아까 제가 정치적 함의, 사전 의무 교육을 도입한 정치적 함의, 사회적 함의를 좀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왜 사전 의무 교육을 도입했을까? 그 당시에 저는 아마 그때 중간 지원 조직, 서울시 주민자치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담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은 굉장히 편향성이 있고 당파성이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전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무슨 이런 표현이 뭐 학교에서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표현이 뭐 이런 표현 써서 뭐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보면 뭐 의식과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전 의무 교육 자체를 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전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거 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일정 부분 뭐 전문기관,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담당하면 참 좋긴 좋습니다. 뭐 주민자치가 일종의 단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민자발적인 조직이라 하지만은 거기에는 수탁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재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전 교육을 맞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담당 주체가 누구인가 따라서는 그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교육의 내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자치 성격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그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교육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는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주민자치 성격까지도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전 업무 교육의 교육 담당 주체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헌법소원에서 이 조례들이 결사의 자유 및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권의 자치권 이게 과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의 자치권 이게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에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 잘 없는데 이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플라이의 발언 기회는 제가 좀 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용서하시고 우리 발제자께서 4시 30분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뭐 요약하고 이번 섹션 좀 끝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실무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거칠거나 아직 정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토론자분들께서 너무나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향후 추가적인 서면이나 이제 제기할 소송에서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는 자치라는 걸 이제 지향해야 되고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독립된 위치에서 이제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행 법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자치인데 민주주의 강화인데 위원을 무슨 구청장이 위촉하고 하는 뭐 그런 거 자체가 이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침해 측면에서 내가 이제 주민으로서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과 좋아 일단 위원이 됐어. 그 측면에서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이게 많이 상충되고 괴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제정될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송에서 제기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별도 제정될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는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풍부한 어떤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견 제가 검토해서 저도 많이 좀 공부해서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추가 서면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간 통제를 잘못한 죄로 클로징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